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이니까 벌써 9월도 중순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에 MBN 뉴스와이드를 시작합니다. 6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상을 받는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이죠. 오늘은 우리나라 대통령의 수상 소식부터 잠깐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뜻깊은 상을 수상하며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아주 영광입니다. 먼저 이 상을 지난 겨울 내내 추운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대한민국 국민들께 바치고 싶습니다. 뉴욕 공항에 갔을 때 환영객이 미국 측에서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장면을 봤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때 그런 광경을 연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갔을 때는 군합 때까지 나왔죠. 박근혜 대통령 갔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예 미국 측에서 한 명도 안 나오는 거 보고 레드카펫도 없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그런 대접을 받은 일이 있느냐.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타깝다. 자, 생각들을 좀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와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 뭐 수상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한편에서 홍준표 대표는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보면서 패싱당한 것이다. 뉴욕공항에 도착했는데 미국 측 환영객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미국 갔을 때는 군악대까지 나왔었다. 이런 푸대접이 어디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유엔 방문과 미 국빈 방문을 혼동한 것 아니신가 하는 얘기입니다. 외교 의전 착각, 잘못 안 것이다. 대통령 국빈 방문이나 실무 방문 시 환영객 나오지만 이번 방문은 유엔 총회 참석이다. 과거 정부에서도 유엔 총회 참석된 영접객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입니다. 노영희 변호사님부터 짧게 한 말씀 주십시오. 네. 네, 어차피 이제 국빈 방문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나오는 것이 맞고 예. 다른 아마 자료 화면이 오늘 많이 그 각 방송에서 나왔을 텐데요. 예. 거길 보더라도 뭐 레드카펫이 깔리는 경우는 국빈으로서 가는 경우 외에는 아니었던 예.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사실은 일반인도 헷갈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몰라서 헷갈려서 그랬을 가능성도 사실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게 어쩌면 본인은 잘 알고 있지만 이런 상황을 일부러 노림수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말씀을 하고 나면 다른 것들은 잘 귀에 안 들어오고 우리 문 대통령이 패싱 당했다더라. 그 얘기만 이것만 자꾸 귀에 기억이 나기 나오니까. 때문에 그거를 일부러 노렸을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정확한 거는 그분에게 물어봐야 되겠지만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상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 김현성 부원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홍 대표님 좀 아쉽습니다. 지난번 러시아 방문 때는 대통령 러시아 방문 때 장외 보이콧을 좀 잠정 중단하시면서 대통령이 밖에 계시는데 안에서 이럴 수 없다라고 하셨던 마음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대로 유엔 총회는 100개국 이상의 정상들이 뉴욕을 찾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교통도 엄청나게 막히고 실제로 다른 정상들도 똑같이 그렇게 대우를 받습니다. 착각은 자유인데요. 아무튼 좀 프로토콜을 외교적 프로토콜을 잘 모르시고 한 얘기인 것 같은데 쿨하게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예. 착각은 자유지만 어떤 자리에 있는 분들의 발언은 그렇게 자유롭지만은 않은 거 맞습니다. 저는 사과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상현 박사님 생각 어떠세요?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의 약점을 잡고픈 그 어떤 욕구가 잘못 판세를 읽은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엄격히 말하면 미국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유엔을 방문한 겁니다.
예. 유엔 총회에 참석한 겁니다. 유엔 총회에는 문재인 대통령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거의 수십 개국, 이번에는 100여 개 정상국이 옵니다. 예. 다 나와서 미국 시민들이 다 축하하고 그렇게 합니까? 예. 미국의 국빈 방문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얘기하면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도 너무도 팩트도 모르고 또 이번에 유엔 방문에 그 개념조차 파악했는지가 궁금할 뿐만 아니라 100번 양보하더라도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이 모양새를 제1야당의 대표가 굳이 그걸 언론에다 얘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푸대접 받은 것처럼 얘기하면 잘못하면 국민 모욕도 되는 거잖아요. 개념부터 파악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미국이 이렇게 무시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아닌 거죠.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럼 홍준표 대표는? 저기 차명진 전 의원님께서는? 제가 페북에다가 네. 내용을 좀 가르쳐 드렸어야 될 것 같은데 제 페북에 이번 방문 관련 건을 안 써서 그런 것 같아요. 누굴 가르쳐요? 가르쳐 드린다고. 왜냐하면 사실은 그 문재인 패싱이란 말은 제가 가장 먼저 썼거든요. 페북에다가. 그때는 이제 트럼프하고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렇게 코드가 조율이 안 맞으면서 이거는 문재인 패싱이다. 이건 코리아 패싱 아니다. 제가 썼더니 그 며칠 있다가 누구예요? 홍준표 대표가 이거 문재인 패싱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 잘 갔다 오시라고 페북에다가 뭐 이렇게 안 썼어요. 그랬더니 조금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해가지고 좀 헷갈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패싱이다? 네, 아니 이제 그래서 지금 그렇죠. 홍준표 패싱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말씀드리면 지금 유엔 가입국이 193개예요. 그 중에서 이번 유엔 총회에 참석한 원수들만 90명입니다. 지금 뉴욕이 그냥 각국의 그냥 완전 마비 상태라는 아니 그 단순한 마비가 아니라 각국의 그 별들로 바글바글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뭐 특별 대우 받을 것도 없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유엔에 가신 건데 네네. 미국에서 뭐 국빈 방문한 것도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빈 방문한 경우만 아니면 실무 방문도 그조차도 있죠. 미국 그 본국에서 어떤 뭐 국무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이 안 나와요. 우리 한국에 있는 대사 사람들만 나와요. 그 긴 설명 필요 없고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홍 대표가?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페북에다가 안 써드려가지고. 그게 아니고, 대통령 자리 패싱돼서 대통령 안 해보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 뭐, 나중에 하시면 또 그때 가서 또 다른 얘기 하시겠지 뭐. 그럼 넘어가죠. 이정근 실장. 이게 역사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을 했을 때 그때 사실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었나요? 한나라당이 계속 이게 미국에서 제대로 이렇게 영접을 안 한다. 그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됐을 때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그런 점에 대해서 누가 나왔다. 뭐 영접이 제대로 안 된다. 뭐 패싱이란 말 그때는 없었죠. 그게 계속 이어져서 오늘까지 온 것 같은데 저도 김현성 부원장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난번 홍준표 대표 러시아 순방 기간 동안은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셨을 때 여야가 사실은 다른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 하고 자기 투쟁 안 하셨잖아요. 지금 국익을 위해서 사실 유엔 총회 연설을 21일 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직 유엔에 데뷔하시기 직전인데 먼저 이렇게 야당 대표가 이렇게 그 험담을 만약 하는 것처럼 보이면 사실 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돌아오신 다음에 하나씩 지적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중자애 주시길. 서영 소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패싱당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홍준표 대표가 분위기 파악 패싱한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게 국빈 방문이나 실무 방문이 아니라 유엔 총회에 참석한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 의전을 하지 않은 건데 아실 텐데도 분위기 파악 못했다고 그러면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우리 옛말에 부인이 하는 일이 예쁘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한다 그랬는데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건 다 싫다라는 걸로 오해받기 쉬워요. 그래서 정기국회 때 야당의 합리적인 자유한국당의 합리적인 비판도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하니까 자유한국당이 무조건 반대하는 거 아니냐라고 국정 발목 잡기로 잘못 비칠 수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사과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김명수 후보자 운명은 어떻게 될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단속에 바쁜 민주당 그리고 또 안 된다 하고 주장하고 있는 한국당 이런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 속보로 전해드린 대로 한국당 불참 속에 청문 보고서는 청문 특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표결만이 남은 상황입니다. 김명수 후보자 운명의 날 D-1 예상 그리고 사당 속내를 좀 짚어봐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121석 절대 사수, 정의당 6석 찬성 입장, 국민의당 40석 자율투표로 간다. 바른정당 20석 부정적 입장, 자유한국당 107석 절대 반대. 표계산 좀 복잡합니다. 제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통령은 출국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인준 좀 잘 부탁드려요. 안철수, 김동철 두 분께 전화드렸고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민이 피해를 봅니다. 사법수장의 공백을 막아야 하니까 적극 지지해주고 좀 협조해 주세요. 두 정당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답을 확인하겠습니다. 이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절대 임명이 돼서는 사법부 수장으로 가서는 안 될 부적격자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만은 내일 표결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을 해주셔서 반드시 부표를 던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이 군대 내 동성애 처벌 군형법 폐지를 요구했던 이런 학술대의 회장을 맡고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번에 분명히 우리의 예,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국민의당은 인사에 관한 한 자유투표가 원칙입니다.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있는 분인지가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야당에게 호소합니다. 어제 정세균 의장과 사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21일 본회의 처리가 결정된 만큼 야당 의원들께서 편견 없이 김명수 후보가 사법부 독립을 이루고 사법개혁의 적합한 인물인지 아닌지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만을 보고 평가해 주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될까요? 노영희 변호사님 보시기에? 네. 일단 그 여당은 121석 중에 120석이 찬성표를 던질 것 같아요. 한 석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이 좀 없고요. 네. 그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예전에 김연아 의원이 항상 소신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찬성표가 한 표 정도 나올 것으로 지금 제가 판단합니다. 국민의당은 자율투표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찬성표를 던지는 의원들이 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25표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고 바른정당이 지금 자율투표일지 당론으로 그러니까 당론으로 안 된다고 할지 정하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내심으로는 바른정당에 있는 다른 의원들도 찬성표 던지고 싶은 분들이 몇 분 계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돼요. 여기 지금 정의당에 대한 그 표를 쓸 수 있는 칸이 없어서 제가 못 썼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 내일은 통과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통과 가능성이 높다? 네. 차명진 전 의원 생각을 먼저 좀 듣고 가보죠. 네. 149표가 필요하다? 149표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부 297석이니까 예. 그중에서 과반되려면 149표인데 예. 이 149표를 어떻게 할 거냐. 현재 찬성이 130표예요. 그 반대가 128표. 그러니까 국민의당 39명이 결정하는데 제가 아주 진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이게 찬성이 이거 얘기해도 되나? 네. 예. 찬성이 146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부결될 것 같습니다. 왜냐? 이 의원들이 그 인사에서 찬반을 덧치는 요인이 세 가지거든요. 예. 첫째가 청문회 때 느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갑론을박이 있어요. 근데 국민의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뭐 바른정당이나 한국당에서 얘기하는 이념 문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요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두 번째 당론. 이게 아주 중요한데 지금 사실은 이제 자유투표잖아요. 그것도 별로 안 중요해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다음에 자신의 이 당선 가능성. 소위 말하면 지역 유권자의 동향인데. 그렇겠죠. 국회의원으로서는. 네. 국민의당에 있어서 재선 의원 이상이 17명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 표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대충 감을 잡아요. 지금
이 표 계산의 근거가 국민의당 재선 의원 17명에 있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이분들은 아마 반대를 던질 겁니다. 그래서 예, 왜냐? 예. 이분들은 현재 네.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예. 나의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어서 나한테 항의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나중에 나한테 돌아올 것이다. 지금은 예. 나한테 뭐라고 하지만 그래서 좀 길게 보기 때문에 지금 알겠습니다. 아마 반대할 거고. 예. 그렇다면 나머지 분들이 찬성 떠지는데 예. 그 표를 합치면 제가 볼 때는 뭐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어려울 것 보시는 같다 이런 거예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출연하실 때는 어떻게 하실지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 지난번에 저 탄핵도 못 알아맞혔어요. 그래요? 이런 배짱 또 어디서 나오지? 탄핵도 안 될 거라고 저는 예상했습니다. 어쨌든 다 예상이니까 왜 박상현 박사가 웃으세요? 아니 가끔은 그 차명진 전 의원님이 옆에 있잖아요. 예. 상당 부분 동의하지 않지만은 예. 가끔은 동의하면서도 또 이 유머가 있습니다. 예. 좀 매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 점을 제가 방금 발견하고 웃었습니다. 기분 나쁘진 않으시죠? 예. 저는 허당 보수입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이제 네 정당의 속내를 물으셨는데 예. 아마 지금 민주당은 이제 초조하겠죠.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인데 우리가 반대하면 반대가 돼야 될 텐데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겠죠. 그럴 수 있네요. 국민의당도 내부적으로 궁금합니다. 자유투표이기 때문에 맞아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네. 바른정당은 우리는 명확하게 보수의 혁신을 주장하는 우리 정당도 입장을 밝혔는데 왜 우리는 언론에 주목이 안 되는 거야? 예. 섭섭할 수가 있겠죠. 예. 이것이 이제 내 정당의 속내인데 예. 참만 어떻게 되느냐? 예. 제가 이 들어오기 전에 조금 전에 바로 네. 국민의당 내부의 관계자한테 한번 연락을 해봤어요. 예. 방송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해야 될 텐데 당내 분위기가 어떠냐? 예. 그분 얘기가 예. 자신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예. 의총도 해봤고 네. 다니면서 여러 의견을 물어보는데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은 통과시켜야 된다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요. 통과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요. 내부에서. 근데 그것이 전체 목소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예 말도 하지 않는다는 말을 거예요.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 39명 중에 김성식 의원은 통과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일문이 다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 그래서 국민의당은 거의 지금 반반 정도의 분위기라고 보면 된다. 네. 그 반반 정도 하다 보면 이게 부결되는 것 아니냐? 쪽으로 아직까지는 그쪽에 우세하게 보는 것이 아마 내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또 역풍 걱정도 하실 것 같고. 김현성 부원장은 어떻게? 아니 역풍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안 해요? 이게 자유투표인데 자유투표로 해가지고 근데 그 결론에 대해서만 어떤 방식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이거는 국민의당의 판단이지 이거 뭐 역풍을 우려하고 정무적인 판단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네. 김현성 부원장 생각은? 예, 저는 이제 통과가 상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삼권 분립,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된 상황에서 사법부 수장을 뽑는 과정에서 이 입법부가 품위와 예의에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상식을 믿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개인 비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분이 31년 동안 법관을 하면서 어떤 판결로서 이 법원에서 진보와 보수 정권을 다 경험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스펙이 중요하다면 그동안 스펙 중심으로 쌓아왔던 그 대법원장들이 뭘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떤 그 동성애 문제도 찬성이냐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동성애는 차별을 할 것이냐 차별하지 말 것이냐의 선택의 문제지 동성애를 찬성하느냐 반대냐의 이슈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민 여론이 53.3%가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국회도 국민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전체에서 53.3% 정도가 찬성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151대 145로 가까스로 통과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자막으로도 뭐 말씀 저희가 전하는 대로 대법원이 공식 반박했습니다. 김명수 후보의 동성애 옹호는 완전히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들어보시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옹호한다는 입장을 결코 표명한 바 없습니다. 청문회를 통해 동성혼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과 민법상 허용되지 않고 현행법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답변했습니다. 그럼에도 후보자가 동성애를 지지 또는 옹호한다는 허위의 사실을 이유로 후보자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허위 내용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하여 대량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후보자는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종훈 실장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지금 네. 일단 자유한국당 저도 좀 이렇게 취재를 좀 해봤더니 자유한국당 입장은 어쨌든 반대예요. 왜냐하면 당의 입장으로.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네. 지지자들 속에서의 어떤 지지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왜 보수적인 개신교에서 개신교가 사실 자신의 어떤 지지의 기반의 또 일부거든요. 그럴 근데 수 이번에 있죠. 네, 사실 굉장히 큰 운동을 압박을 하고 있어요. 개신교가. 네, 네, 네. 만약에 김명수 후보자가 되면 예. 이 군대 갈 사람들이 모두 다 무슨 여호와의 증인 그쪽을 믿을 거다. 이런 식의 어떤 네. 또 그런 주장을 하는 네. 그런 개신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룹들을 또 무시를 못하는 어떤 상황이라 그런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실 이거는 접고 이제 완전 진도를 나가야 된다. 만약에 이 부분이 만약에 뒤집혀 버리면 나중에 사실은 어떤 예산 결산에서 주장해야 되는 부분들 또 협상을 해서 얻어내야 되는 부분들이 또 가려질 수가 있다라는 기류가 있어서 저는 국민의당 믿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반대를 할지라도 국민의당이 좀 찬성해줘서 이것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일부의 기류가 또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에 좀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야 당연히 사과했다. 이 약속을 지켰다라는 어떤 입장이고 국민의당 진짜 저도 취재해봤더니 정말 내 마음 나도 몰라더라고요. 딱 반반인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내부 기류가 이번에 정말로 우리가 또다시 이렇게 되면 와 이제는 정말 우리가 판을 흔들었어라는 기류도 있는데 그 기류보다는 이번은 넘어가자. 이번은 잘 협조를 해보자. 찬성을 해보자라는 기류가 좀 목소리가 크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찬성이 될 것 같다. 서영호 소장. 추미애 대표가 안철수 대표에게 회동 요청 중이죠 지금. 네. 그런 상황인데. 아직 답은 국민의당에서 없다고 답변이 없었다는데 아니요, 답변했습니다. 답은 부정적이죠. 거부했습니다. 거부했습니까? 거부했습니다. 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나갈 때 잘하지. 160대 135로 중얼중얼 많아요. 예, 말씀하시죠. 네, 저는 160대 135로 가결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지금 사생결단에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성진 중소벤처부 장관 자진 사퇴시켰고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사과했고 대통령이 유엔 총회 가기 전에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간곡히 국회에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당이 할 수 있는 정부 여당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반면에 국민의당은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과유불급 김희수 때도 역풍이 불었는데 김명수까지 하면 헌법재판소와 그 사법부 수장 두 자리가 동시에 비게 될 경우에 갖는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러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민의당이 제대로 좀 표결을 해줘서 국회가 덤태기로 욕먹지 않게 국민의당에 묻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하고 무소속 정의당 합쳐서 130 그리고 국민의당이 25 그리고 보수의 양심 바른정당과 일부 자유한국당에서 5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160대 135 나머지 표는 무효표 지난번 같은 한 2-3표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또 결과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제가 보니까 사회자께서 후유증을 걱정을 하세요? 뭐라고요? 사회자께서. 역풍? 예, 역풍. 국민이라면 다 걱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일반적으로 다 걱정하는 일이한 건데요. 글쎄, 제가 볼 때. 글쎄. 잘해. 제가 예상컨대는요, 지난번 최선을 다한 게 145표였어요. 예. 그러니까, 다음 출연을 걸죠, 뭐. 다음 출연을 걸어요. 그걸 또 다음 출연까지 걸어요. 이런저런 자유롭게 예상들을 하시는 거고, 사회자, 제가 왜 역풍 얘기를 했나요? 근데 그렇죠. 각자 헌법기관으로서의 물론 판단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또 정국이 빨리 안정되기를 바라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6시 34분인데요. 대한민국의 육군 대장이 온갖 갑질에 이제는 돈까지 챙겼다고 하니까 이건 참 믿기 힘든 얘기입니다.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공관병 갑질 의혹 받고 있는 박찬주 대장 뇌물수수로 영장이 청구됐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이 대장 부부 속내가 지금 어떨지 한번 들여다봐 주세요. 공관병 갑질로 이 유명세를 타고 있는 박찬주 대장이 뇌물을 받았다네요. 네. 뭘 집어 던지고 부인이 하여튼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지요. 참 입에 담기 어려운 얘기들이 많았는데 지금 직권남용은 일단 접어두고 군 검찰은 이건 민간의 검찰에 넘긴다고 그러고 직권남용 문제는 그 뇌물수수 이거는 딱 걸렸다.
박찬주가 민간 고철업자의 수상한 동거래가 있던 게 발견됐고 향을 받았다 이런 정황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 법원은 21일에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고요. 박 대장은 소명 기회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박찬주 부인은 아들처럼 생각해가지고 공관병들을 제가 잘 대접을 한 거죠. 그리고 원세훈 부인이 여기서 또 등장하네요. 텃밭 관리도 국정원 직원이 하는 일이에요. 부인들이 나오고 계신데 어쨌든 결과가 또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 잠깐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옆에 잠깐 서주십시오. 모든 것은 검찰에서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우선 먼저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무리를 일으켜 드려가지고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역 신청을 하셨는데 전역은 아마 하지 못하시고 하면 당분간 군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시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직 통보받은 거 없고요. 제가 전역 지원서를 낸 것은 의혹만으로도 그것은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제가 전역 신청을 한 것이고 아직 저희 신변에 관한 것은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그런 생각 없습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전자팔찌는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저로서는 그나마 이렇게 소명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공간 비품 절도 의혹에 대한 그 의혹이 지금 새로 제기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셨는지 말씀하세요.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관병 괴롭혔다는 그동안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나요?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아들 같은 생각하고 그냥 아들 같은 생각하고 정말 아들같이 대했습니다. 공관병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올지. 본인은 뭐 아들처럼 대했다고 하는데 대장님 성실히 근무에 임하셨으면 조사에 성실히 임할 필요가 아예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근무를 하신 거예요 도대체? 돈은 왜 받은 거? 이거 사실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종호 실장님. 네. 대장이 무슨 돈을 먹어요? 일단 깜짝 놀랐죠. 고철값을 뭐 고철 처분하게 해주면서. 그렇죠. 제 이작전사령부. 방산 비리와 관련해서 사실은 앞으로도 수사를 받아야 할 현역 군인들이 더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걸 보면서 별건 수사라는 말이 또 떠올랐어요. 왜 지금 물론 뇌물과 관련한 어떤 혐의가 있다면 이건 구속해야 됩니다. 수사 더 해야 되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국민들이 정말로 그렇게 분노를 느꼈던 갑질과 관련해서 군검찰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니 그걸 당한 그런 병사들이 증언도 안 하고 해서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민간 검찰로 아마 넘겨야 될 것 같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군검찰 스스로 수사를 잘 못했 그런데 그걸 풀어주자니 국민들의 분노가 더 날 것 같으니까 별건 수사로서 들어온 그런 이 뇌물로 구속을 했다. 구속을 했다. 이건 뭐 거의 사실 군검찰이 난 수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운 어떤 결과죠. 서영호 소장님. 아니 저는 뭐 별건 수사 즉 갑질로 시작해서 갑질로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니까 증거가 불충분하니까 뇌물로 넣었다 구속시켰다고 하는 별건 수사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이 박찬주 대장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었길래 국방부에서 반드시 구속시키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렇기 때문에 이 갑질 문제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처럼 이 방산 비리를 수사하는 와중에 군대 내에서 이 갑질을 당한 병사들이 폭로하기 시작해서 나왔던 거지. 제가 볼 때는 그 문제를 뒤지다가 안 되니까 방산 비리로 구속시켰다. 뭐 국방부가 그럴 이유도 없고요. 방산 비리가 훨씬 더 큰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설상가상 갑질을 하고 방산 비리까지 하다 보니 방산 비리 아니에요? 이거 방산 비리 아니에요.
뇌물 혐의 참 죄송합니다. 뇌물, 고철, 뇌물. 네, 정정하겠습니다. 뇌물 혐의가 더 중하기 때문에 그 문제로 구속된 것이지 이것이 별건 수사라 보는 건 너무 억측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기 전에 운동 열심히 했죠. 와이드 출연하기 전에. 네, 빨리 하시죠. 노영희 변호사님 하겠습니다. 땀을 많이 빼고 온 것 같은데. 노영희 변호사님, 이게 뭐 네, 이거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별건 수사 논란은 조금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찬주 대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혐의점이 사실은 다 드러났었고 네. 그것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뇌물 관련된 부분이 인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인지가 되어서 뇌물 영장 청구를 한 것이고 갑질 의혹 관련된 것은 기본적으로 박찬주 대장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 그 부인이 했는데 그 부인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군형법을 적용시키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자연스러운 거네요, 지금.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박찬주 대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군인 신분으로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확인을 한 것이고 그 부인에 대해서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일반 검찰에서 뭐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갑질이라 뭐 이런 사소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뇌물을 정말 군인으로서 뇌물을 수수했는지 안 했는지가 제일 중요한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영장 청구한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 만약에 정말 죄가 있다면 이 죄를 처벌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에 대해서는 좀 부끄러워야 될 일이지 뭐 이걸 갖다 별건 수사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본인이 뭔가 희생양인 것처럼 말을 하는 거는 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건건이 다 망신이에요 지금. 근데 이 갑질 논란이 사소하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사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대 간 그 병사들의 어머니 마음을 따진다면 그건 사소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큰 어떤 부분이다. 정정하셨대요. 네, 내리겠습니다. 네네. 큰 지적이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고 아니 별거 아니라뇨. 그게 아닌데. 별건을 갖다가 이렇게 하시죠. 저 김현성 부원장으로 가겠습니다. 저 그럼 설상가상 같아서. 저도 쓰다 보니 똑같으네요. 세 명이 똑같은 사자성어를 쓰기가 좀 이게 드문 일인데 저도 설상가상인데 지금 우리가 이 문제로 논란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갑질 문제는 박찬주 대장 본인보다는 부인이 더 컸던 거죠. 지금 민간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넘어간 것이고 그러면은 그 수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박찬주 대장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이 뇌물 문제가 얘기가 나왔던 것이죠. 그 관련된 내용을 해보니까 입찰 비리가 있다. 관련돼 가지고 지금 그 뇌물 혐의로 기소를 한 겁니다. 잘못됐나요? 청구된 거고. 맞는 거고. 좀 잠깐만 하나도 아쉬운데 뭐 저는요 군에서 나오는 이 고철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죠? 여기는 보통 나오면 탱크 10대 20대예요. 이 고철과 고철 업체 사이에서 육군 대장이 만약에 뇌물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요. 야, 국민 여러분, 이 봐보세요. 대한민국 군 별 4개가 고철 업자한테 탱크 고물로 넘기면서 돈을 받았다. 뒷돈 받았다. 형을 받았다. 이거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그 문제를 군 검찰이 이번에 기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사건 경과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한번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전쟁하겠어요? 예? 헬기는 다 쓰다 뭐 버릴 만한 고물 사오질 않나. 예? 그리고 쓰다가 뭐 고철이 되기도 전에 팔아먹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 그렇겠죠. 그렇잖아요. 그럼요. 빨리 팔아먹고 고물 사다가 5천만 원짜리는 한 거예요, 도대체. 500만 원에 팔아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오늘 저 앵커 말씀하시는 게 저하고 이렇게 조금씩 핀트가 안 맞네요. 이것도 지금 제가 볼 때 과연 탱크 고철을 팔아먹었는지 뭐 고철이 되기 전에 탱크를 팔아먹었는지 이 상당히 아주 이 과한 발언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실제 정말 이 사건의 본질은 갑질이지 뇌물이 아니다. 실제 제가 볼 때는 이 뇌물 건은 그렇게 크지도 않았을 거다. 그렇게 보고 실제 뇌물이 크지도 않았을 거다는 그것도 한번 보세요. 군 검찰에서는 왜 이러세요? 앵커님, 왜 이러세요? 재선 의원께서. 그러니까 제 얘기 뭐냐면 그것도 그러니까 뇌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이 사건의 본질은 갑질이었다. 그럼 되죠. 이 갑질 문제를 군 검찰에서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갑질 문제는 이렇게 흘려버리고 뇌물만 갖고 지금 문제 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 군 검찰이. 그래서 그 갑질 문제를 좀 더 반드시 확인해가지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그 당사자는 억울하다 얘기하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성명을 해내야 돼요. 잘못하면 이게 240번 버스 사건처럼 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 이분 입차에
이 문제를 분명히 성명을 해서 이 갑질 문제에 대한 죄의 유무죄를 분명히 밝혀야지 뇌물은 말 조심해서 하세요. 어떤 근데 안 하셔도 돼요, 말을. 탱크 팔아먹었다 그런 것보다는 제가 좀 덜 과하죠. 예. 탱크를 팔아먹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왜 과하게 이렇게 고철 부풀리세요? 업체와의 수익에 고철로 팔아먹는다는 얘기가 팔아먹는데 그 고철이 탱크라든지 총기라든지 비행기일 수도 있는 그렇죠. 것이고 고철은 그런 얘기를 거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풀에서 나오는 고철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봅시다. 진짜로 정말 비행기 덩어리, 탱크 덩어리 이거 팔았는지는 한번 봅시다. 저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통틀어서 우리가 굴에서 나오는 고철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총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보자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앵커님 이 문제를 240번 버스 문제하고 연동시키는 것은 너무 과합니다. 그건 명백하게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고 이건 명백하게 그걸 갑질을 당했던 그 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240번 버스 문제다 이렇게 같이 얘기해버리면 안 되죠. 김현숙 원장이 그 얘기 할 줄 알았어. 그 얘기는 끝까지 들어. 혹시나 이게 240번 문제처럼 사실이 아닌 거를 억울하면 안 된다. 했다고 그걸로. 주장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않도록 설명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도 못해요. 240분 근데 그건 입장이 다른 문제예요. 240분 문제는. 제대로 해달라는 주문으로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 출연하실 거니까요. 나중에 고철인지 아닌지 밝혀지면 그때 가서 한번 우리가 또 따져보고 누가 과했는지. 그리고 당장 뭐 내일 뭐 대법원 좀 보자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 되니까. 다 말씀하셨죠? 넘어가도 되겠죠? 네. 시간은 벌써 6시 46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얘기는 국민이 세금을 어렵게 땀 흘려 벌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돈을 갖다가 돈 주고 데모를 하라고 시켰다니 이 또한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의문의 관제 데모가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전 정권에서. 지난 뭐 이명박 정권 때. 그런데 검찰 출두하면서 또 엄마 부대인가요? 주옥순 대표. 돈 떼먹지 않았어요. 아니 누가 막 물어보지도 않는데 돈 떼먹지 않았다는 얘기는 왜 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 정권 수상한 단체의 관제 데모가 왜 이렇게 많았을까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들은 왜 관제 데모를 이용했을까요? 청와대 행정관 관제 데모 지원 지시. 돈이 68억 원이 흘러갔다는 얘기입니다. 어버이연합은 박원순 타도 서울시장 자격 없다 이러고 떠들고 다녔고 엄마 부대는 한국이 더 강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이 희생해달라 이렇게 하고 다녔고 기타 우익단체들은 박은 우리가 지킨다.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는 돈 떼먹은 것도 아니고 거리낄 게 없어요 나는. 박원순 시장 보수단체 시위 조장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하겠다. MB 측은 정치보복이에요. 검찰 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관제데모 얘기 여러분 생각을 좀 들어보죠.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계속 어버이라는 단어가 정말 슬픔으로 또 부끄러움으로 만드는 그런 뉴스가 있어서 참 안타깝고 참 가슴 아팠습니다. 저도 이분들 때문에 괴로웠던 적이 여러분 있습니다. 제가 시장 되기 전에도요, 어버이연합이 제가 하던 아름다운 가게 앞에 와가지고 데모를 하는데 구호가 뭔지 아세요? 박원순 나와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원된 게 확실한 거 아닙니까? 아니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여성으로 알고 와서 데모했다니 여러분 말이 되나요? 예. 마치 우리 정부가 다이빙벨 투입을 막은 것처럼 꾸며냈다고 합니다. 거짓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이러한 시도는 근절되어야겠습니다. 자, 어르신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영화를 자, 진정하세요.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아베 규탄으로 한 거요. 저희는 소녀상을 지키러 왔습니다. 그때 소녀상 지키는 건 좋은데 우리가 저 아가씨들한테 이제 할 얘기가 없고 우리도 아베 규탄으로 왔는데 왜 이래? 왜? 아 그러세요? 그럼 같이 일단 조용하게 평화롭게. 진짜 그러면
돼. 그러면 돼. 우리 할아버지들은 학생들하고 싸우고 상대가 저녁에 요만큼도 없어. 그러니까 그죠? 어버이연합 지원선도 전경련에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전경련 관계자분들께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 지원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전경련이 지원한 것은 배달복지재단입니다. 전경련으로서는 배달복지재단 지원금 일부가 어버이연합 운영비로 사용될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금 상당 부분은 어르신 복지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지원, 어쩌면 대통령이 이뻐하는 그 단체에 대한 지원이 박근혜 대통령으로 하여금 경제민주화를 포기했다고 하고 전경련의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야당은 좌파, 빨갱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특정 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신중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그 어버이연합이 박근혜 대통령의 보위단체입니까, 총리님? 제가 알기로는 전혀 그렇지 아니죠.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죠. 자유민주주의 수호 시민단체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일부 시민단체겠죠. 그러나 어쨌든 돈이 간 거는 맞는 거죠. 노예 변호사님부터. 우리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으로. 예. 그리고 그런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건데요. 예. 그래서 사실은 수많은 다른 이것과 이제 상충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권리들이 예. 사실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좀 더 우월한 권리를 보기 때문에 예. 좀 더 지켜지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정말로 본인들이 정말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집회와 시위를 한 것이 아니라 나라로부터 어떤 그 일정한 금액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데모를 하고 시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라든가 집회 시위 권리의 자유하고는 동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만약에 돈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이라도 청구를 해야 되고 그들에게 지급된 돈이 결국 세금에서 나간 돈이기 때문에 그런 돈이라도 정말로 환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정권을 잡으면서 그 나라 돈을 그렇게 썼다는 건 천벌받을 일이에요. 정말 저는 국정원 사건도 그렇고 이번 그 관제데모 사건도 나라를 그렇고 결단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거는 위정자들의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이라면은 정말 안 되죠. 양심 선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영 선생님, 이거 좀 짧게들 넘어가시죠. 네, 위장촛불은 사실은 국민의 민심을 조작해서 정권의 비판적인 사람에게 입에 재갈을 물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거죠. 저는 이게 이명박 정부 시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있었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라 생각이 듭니다. 김영한 수석의 비망록을 보면 2014년 8월 6일 날 박원순 시장 관련 농약급식 서울자유교원조합 배모 송모 고발이라는 그 메모가 있는데 실제로 그 메모 다음 날 8월 7일 날 서울자유교원조합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농약급식과 책임을 물어서 서울시 산하급식센터의 기획위원장인 배모 씨와 검사관 송모 씨를 수사 의뢰하라고 이런 식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그 관제 데모를 해나가고 시민사회단체를 겁박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을 겁박하는 일. 제가 볼 때는 국민에 의해서 탄생된 정부이지만 그 이후에는 국민이 아니라 자신의 지지자,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편향된 정부의 그릇된 관행이 아닌가 싶어서 철저히 심판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다시 없어야 되고요. 이종훈 실장. 언제부터 이렇게 이 우익 단체들이 많이 생겼냐 하면 사실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생겼습니다. 그 이전에는 실제로 거리에 나서서 시위를 하는 그런 우익 단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명박 정부가 왜 그런 사실 관제 데모를 하는 단체들이 많이 생겨났느냐. 사실은 광우병 소고기 1년 동안 그렇게 사실 정부 운영이 마비됐던 그 상황 속에서 이게 우리가 아스팔트 우파가 필요하다. 아스팔트는 좌파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앞서서 물론 이 단체들 중에는 정말 자발적인 어떤 단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나라에서 지급해서 만든 단체들이 생겨났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명희 전 의원님. 제가 이제 MB 정부 시절에 대변인을 했어요. 당 대변인을 한나라당 대변인을 했는데 그때 제가 어떤 논평을 하나 했냐면 영등포 경찰서장이 그 영등포 경찰서 안에 있는 처음처럼이라고 신영복 씨가 쓴 그 간판을 떼어내라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은 처음처럼 소주도 안 먹냐. 그리고 그 사람이 잘 글씨를 쓴 거하고 그게 그 사람 다 그 간판에도 그런 그 사상의 붉은 물이 들었냐. 그거 다른 거지 않냐. 라고 제가 비판을 했더니 그날 바로 어버이 연합 등에서 대변인 몰아내라고 당사 앞에서 시위를 열심히 했어요. 상당히 곤혹스러웠는데 제가 그런 사례가 있는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참 제가 이렇게 침묵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돈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한 사람이 있다면 참 그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큰 모독일까. 이 부분은 좀 세심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렇죠. 그건 이분들을 공격하는 분들 입장에서 그 사람들은 좀 더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좀 더 세련된 방법으로 또 지원받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공격하는 사람들. 당신들은 또 깨끗한가?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광범위하게 생각해서 좀 더 정말로 주의 깊게 이 문제를 비판해야 된다. 그래서 차명진은 지금 이 순간 이 문제에 대한 논평을 침묵합니다. 할 얘기 다 하셔놓고 침묵하고. 그랬나? 이명박 정부 말기쯤 됐습니다. 이제 광화문에 뭐 자주 갈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거 가면은 그때마다 이명박 정부 말이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이름도 잘 모르는 우익단체들이 이렇게 많은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면 생긴 지 얼마 안 돼. 어떤 것도 넣지도 않아요. 그리고 황당한 주장들을 써놓아요. 황당한 주장들을. 자, 이게 뭘까? 물론 뭐 저희들 가부는 충분히 압니다만 그러나 그걸 어떻게 조사해서 우리가 뭐 수사 의뢰할 수 없는 거고. 그 이후 1년의 정치 행태를 보면은 극우 논리에 반대하면은 이분들이 앞장섭니다. 심지어는 이분 이름도 대부분 다 자유 뭐 이런 겁니다. 과거에 해방정부에서 이거 깡패 집단을 연상시키는 그런 이름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나와서 아주 민감한 정치 이슈와 관련해서 어저께였으면 당시에 그때 한나라당이었습니까? 대변인 노편까지도 시위를 할 정도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누군가에 의해서 지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왜 그랬을까? 저는 그 안에는 정보기구의 공작은 뭐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었던 근본적으로는 돈을 풀었다. 그래서 물론 다 돈을 받았는지 일부만 받았는지 얼마를 풀었는지를 알 수는 없겠으나 근본적으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었던 배경은 상당 부분 돈이 풀렸겠구나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김현성 부원장 안 하셨죠? 그 여론을 조작한 대표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댓글 공작 문제도 이미 밝혀졌고 온라인으로는 댓글 공작, 오프라인으로는 관제 시위. 서울시장을 19차례나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위 내용에 보면 사돈기업에 시장의 사돈기업 앞에 가서 문제 제기를 했고 아들의 병역 문제는 이명박 박근혜 법원에서 7차례 이상 아니라고 판정이 났고 재심검까지 받았고 공익을 다녀왔어요. 병역을 안 한 게 아니라 공익을 다녀왔는데도 계속해서 물고 늘어졌어요.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그 진실이 밝혀지고 있고요. 저는 국민들이나 역사는 묻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댓글 공작을 하고 관제대문을 통해서 집권을 한 세력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기록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정말로 국민들, 깨어있는 국민들에 의해서 죗값을 치르고 죗값을 치렀다라고 기록되는 게 정의인지 분명하게 이번에 보여줘야 됩니다. 이거 이름 질 때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름은 그렇다잖아요. 어버이 연합, 엄마 부대. 그래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국민을 무슨 리스트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나라 이 민심을 분열시키고 한 건 이건 지도자의 큰 잘못 아닌가요? 짚어봐야 될 대목입니다. 한쪽에서는 뭐 치사하게 또 한쪽에서는 대담하게 했다. 이거 지난 두 정권을 비교하는 건데요. 속속 밝혀지는 블랙리스트 두 정권의 차이. 괴롭힘의 차이,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그 질문에 대한 답부터 좀 주십시오. 한쪽에서는 은밀하게 찌질하게 MB 신복에서 국정원장이 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선관위 디도스 공격에 민간인 사찰에 이상한 일이 많았죠. 김미화 국정원이 사찰한 듯. MB 측에선 대통령이 한 가지 않다. 고소는 정치보복이다. 그리고 피는 피를 부를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 당시에 주군으로 모시던 영예를 위해 청와대 비서실장이 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조윤선 전 장관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수군대는 사람들 문화 융성한다더니 뭘 하신 거예요? 박원순 시장도 자유롭지 않다. 여롭지 않다. 박원순 시장 측에서. 최대 정치 보복은 MB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했던 것이다. 아, 참 점점 어려워지네요. 네. 들어보시고 나서 여러분 답을 보겠습니다. 1심 재판에서 그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무죄로 해주신 데서는 아주 저는 옳은 판단해 주셨다고 저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저희가 뭐 정치 개입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저 북한에서 계속 뭐냐면 우리나라 국가 정책을 여러 형태로 비난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응을 했는데, 사실상 구체적으로 뭐 우리가 무슨 뭐 인터넷 댓글을 쓴다든지 뭐 하는 그런 건 몰랐다고 지난번에 최후 진술에서도 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선거법은 무죄가 나왔고 국정원법은 유죄가 나왔잖아요. 재판 결과 받아들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우리가 발표했습니다. 이게 원세훈 원장의 책임만으로 그것은 꼬리 자르기다. 오히려 그 위에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은 여러 문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정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말 그 부끄러움 없이 이 백주 대낮에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이 현실이 정말 어리상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그 요즘 젊은 사람 말대로 실화냐? 왜 하필 그 저냐고 제가 한탄을 하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입은 저희 문화예술인 동료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고 문화예술을 하려고 하는 많은 후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배로서 이 자리에 기꺼이 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수사 의뢰 절차 전에 불법적인 조사가 있었는데 그 불법적으로 얻은 자료를 가지고 수사 의뢰한 게 이것이 어떻게 통상적인 업무 범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는지. 민간인임을 알고 조사를 했으면 그건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하는 것 판단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에 의해서는 그것을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럼 민간인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계속?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매뉴얼 부분을 갖다가 분명하게, 업무 절차 부분을 분명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여러분 어제부터 한 방에 간다 그러더니 또 한 방에 어디 갔습니까? 허풍입니다, 허풍.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증인, 블랙리스트가 있는 건 맞죠? 그런 문서가 있었다는 그런 진술은 있었던 것으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안 한다? Yes, no?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국정교과서 이 부분도 나오고 또 문화계의 네트워크, 소위 영화계의 그 좌파 성향 인적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다룰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국정 각 분야에 대해서 김기춘 우리 증인께서 인사를 포함을 해서 많은 개입을 하고 계시거든요. 문화예술도 사실 교육문화수석의 소관인데 민정수석 그게 적혀 있습니다만은 뭐 블랙리스트니 뭐 좌파를 어떻게 해라, 전 그런 얘기 한 일이 없습니다.
어떤 차이가 뭐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김원성 부원장 생각은? 전 뭐 이 둘 간의 차이를 나누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일단 블랙리스트와 관련돼서는 헌법이 정한 헌법에는 뭐 어떤 국민도 차별과 배제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헌법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 헌법 정신을 어겼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당한 겁니다. 저는 똑같은 이유로 이명박 대통령도 탄핵당해야 된다. 근데 탄핵을 전임 대통령이지만 탄핵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계시는 거지. 만약에 그 당시에 이 문제가 밝혀졌다면 탄핵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짧게 들어가시죠. 박상현 박사. 네, 두 정부의 차이가 뭐 대동소이합니다만은 그 질문을 하셨으니까 차별성을 보면은 이명박 정부 때는 고강도 전략이었죠. 국정원이 직접 나서서 낮에 합성 사진도 하고 그 바쁜 업무 시간에 간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그 시간에 그 사진을 붙여가지고 그런 일들을 한 겁니다. 1대1로. 1대1로. 그리고 특정 연예인들, 영화배우들 끌어내리는 이런 고강도 전략이었다고 얘기하면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유죄를 받들어서 은밀하게 대규모로 저강도 전략으로 블랙리스트 작업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굳이 나누자면은 이런 차별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랄까요? 차명기전에 쓰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이명박 그 전 대통령 상황에서는 사실은 근데 배우나 MC나 하고 연예인들 이분들의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었던 것 같아요. 네. 직접적이고 집중적이고 매우 집요하게 이런 그 일이 벌어진 것이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간접적이고 차라리 이거에 비하면 소극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명박 전 정권 때 일부 다 이렇게 핀셋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는 그냥 다들 저만큼 이왕 멀리 간 거 멀리 계세요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82분 있지 않습니까? 블랙리스트에 오르셨던 그분들은 오히려 명예를 생각하십시오. 당신들이 얼마나 영향력 있고 올바른 말을 하니까 오히려 이런 명단에 올랐겠느냐. 그분들을 내려놓으려고 이렇게 했겠냐 생각합니다. 서영호 소장. 네, 전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명박 정부 때 밝혀진 게 82명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밝혀진 게 수천 명이어서 그렇습니다. 마치 박근혜 정부 때가 뭐 많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식이 되는데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다품종 소량 생산 각계각층에 맞춤 형식으로 했는데 왜 누구를 위해서 최순실의 눈에 벗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타깃이 됐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대량 생산 그러니까 반 이명박이 아니라 이명박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면 누구든지 간에 전 정부 인사를 정부 산하기관, 정부 부처 그리고 문화예술계부터 속속들이 다 배제했거든요. 특히 노무현 정부에 참가했던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가혹한 정치 보복은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의 불행한 그 마감을 할 정도로 아주 가혹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명박 정부 때 정치 보복이나 블랙리스트가 더욱더 강도 높고 광범위하게 진행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종훈 실장. 어떤 의미에서는 이념적인 어떤 부분을 제외하면 역대 정부가 사실은 다 그렇게 했어요. 제가 기억하기엔 DJ도 사실은 그 전에 이종찬 의원이 사실 뭐 이렇게 그 대선 후보에 나왔을 때 그것 때문에 이종찬 의원의 그 출신 고교 K고교에 뭐 그런 그 지원했던 대우그룹이라든지 이를 굉장히 많이 보복을 많이 했던 것으로 그때 당시 증언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다시 이 현실로 돌아와서 이 두 정부의 어떤 블랙리스트 차이는 사실 뭐 박근혜 정부를 은밀하게 대대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은밀했던 건 사실은 이명박 정부가 훨씬 더 은밀했다는 거죠. 핀셋 말씀하시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그런 그 블랙리스트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좀 대놓고 했던 것 같아요. 대놓고가 뭐냐면 문화체육부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어쩌다 공무원이 아니라 늘 공무원인 그 공무원들이 사실 지시를 받을 때마다 이건 아니야 하고 서류 꼭꼭 챙겨놓고 지금도 나서서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증언을 하거든요. 이건 너무나 확대됐고 너무나 당당하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대놓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늘공들이 반란을 하고 지금도 증언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 큰 차이. 그건 지적을 잘해준 거고. 차명기 전 의원님 말씀 주시죠. 저는 이제 우리 앵커한테 또 혼나고 빵점 맞을 것 같은데 질문에 답하지 않고 제가 느낀 거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블랙리스트의 차이는 뭐냐 이건데 차이는
왜냐하면 이명박 정권 문제는 인재 논의가 거론돼 가지고 다 카더라기 때문에 나중에 결론이 나와봐서 얘기하면 되고 뭐 저를 한 번만 출연시키지는 않으실 것 같으니까 나중에 얘기하면 되고 제가 지금 빵점 맞겠지만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건 얘기하면 요즘에 블랙리스트 건이 이렇게 나오면서 제가 보니까 나도 밤나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정말로 이 탄압을 받은 연예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뭐 제대로 인기가 없어가지고 쉬었는데 인기가 없어 이렇게 스크린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자기도 블랙리스트 때문에 어떤 뭐 탄압받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사람들은 아니에요. 저분들은 나름대로 이 그 보수 정권 하에서도 나름대로 자기 그 시장을 찾아가지고 그야말로 그 연예인으로서 계속 계속 지속했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제가 요즘에 쉽게 얘기하면 보수 정권의 공작에 의해서 자기가 마치 음악에서 사라진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얘기하면은 보수 어떤 그 많은 그 관객들이 사실 내몬했기 때문에 그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가 옥석은 구분해야 됩니다. 저 한 주제와 말씀만 동떨어진 드리겠는데요. 말씀을 하시네요. 우주에 다녀오셨나? 저는 뭐 그 차명진 의원의 물타기성 발언에 동의할 수가 도저히 없고요. 물론 개 중에는 그런 사람이 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있다니까. 본질적으로는 이것은 권력에 의한 개인에 대한 탄압과 희생이 본질적 목표이지. 그 중에 있는 그 지연 말단적인 문제를 가지고 마치 그것이 전체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 뭐 같고요. 전체인 것처럼 한 건 아닌데 네, 어찌됐든 간에 정부나 국가 권력에서 나서서까지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모든 언론기관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하신 말씀 좀 과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연예인과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그 일반화시키는 것으로는 그분들에 대한 명예에 대한 일반화했다고까지 또 개 중에 이거 물타기 제가 말로 저야말로 개 중에 물타기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참 보기 안 좋더라. 저는 뭐 이 문제 제기를 했던 문화예술인들을 욕되게 하는 그런 문제 제기일 수도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게 그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냥 일반 저희 변호사 같은 사람하고 틀립니다. 그런 분들은 언론이나 방송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비춰줘야지만 그분들의 생명이 나올 수 있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본말이 전도된 거고 주객이 전도된 거고 앞뒤가 바뀐 거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신 것 같아요. 아무리 있잖아요. 방송사에서 밀어줄라 해도 시청률이 떨어지면 저 사람들 왜 내보내냐 이런 반대가 많고 시청률이 떨어지면 누가 못 시청률이 나오는 거예요. 떨어져서 그런 사람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예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면 안 되죠. 지금 뭐 어쩌자는 그러니까 그렇게 건지. 위험한 발언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뭐 MC는 혼낸 적 없어요. 패널들한테 혼나지나 마세요. 그리고 시간은 바빠 죽겠는데 왜 또 지금 요거만 하나 짧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측에서 대통령 한가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소 그건 정치보복이에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잠깐 듣고 와서 이건 정말 짧게 한 몇 분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들어보시죠. 적폐청산해야죠. 그러나 무엇을 위한 적폐청산인지 참 지금 하는 행태들을 보면은 되묻고 싶고요. 결국은 피는 피를 부르고 결과론적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적폐를 청산해서 하나가 되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분열과 갈등만을 남길 뿐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또 부메랑이 돼가지고 본인들에게 또 갈 거다. 천만 서울 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장 역시 한가하게 전직 대통령을 고소할 만큼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한가한 이슈입니까?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그 엄중한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 명색이 지금 천만 서울 시민이 선출한 그런 서울시장에 대해서 온갖 방법으로 온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아니 사회단체, 언론, 뭐 이런 지식인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지금 엄해하고 사찰하고 공작했는데 아니 그것을 지금 이렇게 자기는 한가하지 않다. 그래서 몰랐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책임 회피고 이건 오히려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차명희 전 의원부터. 그러면 MB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 그럼 끝까지 가보자.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왜냐? 국정원의 리스트에 있다는 것과 그것도 나쁜 일이에요. 분명히 나쁘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러나 그 리스트에 있다는 것이 곧 구체적인 행위에 의해서 어떤 사람 정치인이나 연예인을 탄압해서 그 사람이 어떤 그 정치 활동과 그다음에 연예 활동에 지장을 줬는 거 이것도 별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원순 시장 그다음에 김미화 씨 등이 이 MB를 직접 고소했는데 과연 그들의 정치 활동이나 예술 활동에 MB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치 공작에 의해서 지장을 줬는지 이건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그렇죠. 그건 뭐 따져봐야 될 일이죠. 뭐 그에 대해서 법적으로. 상응한 뭐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전직 하느님이라도 반드시 처벌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또 하나의 그 소위 물타기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김현성 부원장님. 저는 이제 꼬리 자르기의 전형이다. 우리 지금 차명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이명박 대통령 때 박원순 시장은 희망제작소 소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희망제작소가 모 은행으로부터 한 100억대의 돈을 받아서 소기업을 키우려고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이상한 이유가 없이 그것이 취소됐고 그 당시에 희망제작소가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지방홍보센터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유 없이 연장이 안 됐어요. 그 당시 자치부 장관이 원세훈 장관이었고 그 이후로 국정원에 가신 거죠. 이게 명백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전직 대통령께서 꼬리자리기만 하면 안 된다.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대통령 책임이다. 대통령은 포괄적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얘기를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그 책임입니까? 원세훈 장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서울시에서 같이 부시장으로 일했고 행정장관을 했고 국정원장을 했습니다. 그분이 과연 대통령이 얘기 안 하고 저런 일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될 것 같아요. 서영호 소장으로 갑니다. 네, 대통령은 한 가지 하나, 고소는 정치보복. 이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러다간 원세훈이 누구? 이러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하겠어요. 청문회하고 검찰에 출석하는 분들이 많이 했던 얘기인데 예행 연습하는 게 아니라면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국정원법 4조에 보면 국정원 조직 구성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리전단도 그렇고 좌파 연예인 대응 TF도 그렇고 대통령의 제거 없이 국정원 조직을 구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반드시 알고 있었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규명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상현 박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좀 인식 자체가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 한가하지 않죠. 그럼 그 당시에 그런 작업을 했던 국가정보는 한가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이거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정치 보복이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에서 뭐합니까 지금? 그것이 아니라 당시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진실 규명을 위한 실마리를 푸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그 과정은 한번 지켜보시죠. 검찰 수사 받으시면 됩니다. 국민이 제일 한가하지 않죠. 뭐 삼시세끼 먹고 사느라고 얼마나 바빠요. 대통령이고 대장님이고 회장님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명예 지키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뭐 동부그룹이라는 이제 그 회사의 회장 성추행 피속 이런 뉴스가 전해졌는데 동의하에 신체 접촉 이건 뭐 이걸 하도 100억 달러 요구했다고 뭐. 100억 원. 100억 원입니다. 100억 달러? 100억 원이요. 100억 원 달라. 100억 원입니다. 100억 원을 달라. 이렇게 요구했더니 이거만 한 말씀만 주고 넘어가죠. 여기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지 이 뉴스를 보면서 상습추행했다? 아니다. 합의하에 만진 거다. 이게 진실 게임입니다. 여기서 A씨와의 관계입니다. 김 회장이 사무실에서 6개월간 상습적으로 추행했다.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룹 측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강제성이 없다. 허벅지, 허리 만지는 동영상 3개를 증거 자료로 제출한다. 이 A씨가 비서가 브로커와 공모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성추행 장면을 유도하고 그러고선 협박해가지고 나한테 100억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회장님은 아파서 미국에서 치료받고 계십니다. 그룹 측에서는 김 회장이 건강 나빠져 귀국을 장담할 수 없어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얘기고 최호식은 저도 여직원 성추행 혐의 이 사람 누구죠? 무슨 두 마리 치킨. 닭 튀기시다가 이분도 문제가 생겼고 이분은 뭐 하여튼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들어보시죠. 7월 달에 동영상을 녹화를 했고요. 8월 초에 회사를 그만뒀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저희 쪽에 접촉을 했고, 그러니까 그 비서 말고 누군가가 전화가 와서 만났더니 동영상 얘기를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협박을 하기 시작한 거죠. 동영상을 찍었다. 100억 원 플러스 알파를 주지 않으면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 알파라고 하는 거는 100억 원은 기본적으로 주는 거고 얼마를 더 주는가에 따라 사비를 보겠다. 이 직원이 그래도 한 3년 정도 근무를 했다고. 예, 맞습니다. 2014년부터 근무했습니다. 네. 2달간 계속 협박을 해왔고 또 자기가 안 되니까 이제 성추행으로 고소를 한 거죠. 회장님은 이 일이 터지기 전에 7월 달에 미국에 가셨어요. 지금 신병실천 미국에 계시거든요. 원래 건강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언제쯤 예정은? 그건 아직 경찰로부터 뭐 소환 통보라든지 이런 걸 받은 건 없으세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소환 통보가 추석 통보가 오면 그때 이제 뭐 귀국 여부를 결정. 하시겠죠. 네, 이 문제에 대한 시각은 뭐 거의 다 지금 말씀하고 싫으신다는데요. 노영희 변호사 얘기하시겠어요? 지금 여기서 문제가 네. 이 여성분이 100억을 요구했다는 것에 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요점은 이 동부 회장께서 이 여자분에 대해서 함부로 강제추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한 건데 네. 지금 여기서 지금 그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것에 의하면 뭐 2달 동안 협박했다, 돈 내놔라고 했다. 지금 그 얘기에 계속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건데. 아, 이건 진짜 관계자가 얘기하는 거네. 그럼요. 관계자가.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형적으로 지금 피해자 보고 잘못했다라고 주장하는 것하고 다름이 아니고요. 예. 이 여자분이 몰래카메라를 녹음한 이유는 당연히 녹화한 이유는 당연히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겠죠. 아, 그러면 100억 달라는 것도 증거를 확보했어야 되겠네요. 물론 그 이후에 100억을 달라고 해놨든지. 했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 회장이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어집니까? 전혀 그렇지 아니에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옳지 않은 행동이고 네. 피해자를 2번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잘못된 성관념, 젠더폭력 그거라고 봅니다. 네, 최영호 선생님. 네, 합의하에 신체 접촉했는데 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고발하겠습니까? 마치 상습적인 가정폭력범이 밤새도록 부인 두드러 패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달걀로 얼굴 풀어주면서 사랑해서 때리는 거 알지 않은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직장 상사의 상하관계든 간에 아니면 그 권력이든 돈이 있든 간에 권력에 의한 그 폭력 이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서 이 또한 빨리 진상이 규명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관념 지금 노영희 변호사 얘기했잖아요. 성관념. 네. 이거 참 고쳐지기 어려운 것 같아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죠. 한국당에서 여성 정책 토크쇼를 열었다는 거예요. 근데 괜히 열어가지고 당대표하고 혁신위원회에서 열었는데 혁신위원장하고 문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이거 가서 무슨 말씀을 했길래. 저 내용들 아시죠? 뭘 말한다고 봐야 돼요? 아, 홍준표 대표. 젠더 폭력이 뭐예요? 나 트랜스젠더는 들어봤는데? 그리고 유 위원장이 또 이랬어요. 아, 성평등을 넘어 지금 여성 우월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아이고 한국당 아직 멀었다. 젠더 감수성을 키우지 않았다는 증거 아니에요. 젊은 층들은요 꼰대당으로 알고 있어요. 참 홍준표 대표 뭐 촌여자가 출세했다 뭐 이랬다는 거죠. 부인은 얘기. 그리고 설거지는 여자가 하는 일. 그러니까 젠더 인식의 바닥을 보여줬다. 바른정당. 민주당에선 젠더망은 사과하라. 그리고 안쪽에서 이제 뭐 여성 정책에 무관심한 것이다. 젠더 폭력이 언제부터 상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상황이 좀 괜히 가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려우시. 들어보시죠. 그 과정에서 권력의 불평등으로 인해 생겨나는 폭력을 젠더 폭력이라고 한다. 나는 이게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나보다 더 권력이 낮은 사람을 성폭력을 해도 난 괜찮아. 그리고 내가 돈으로 가서 여성을 사가지고 내 성욕을 풀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게 되고요. 요즘 세상에 지금 말씀하신 무슨 남자가 우월적인 신체적 물리력으로 그 알량한 남자의 권력으로 여성을 지배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 일은. 당대표님께서 젠더 폭력이 뭡니까 물어보고 옆에서 유석춘 위원장님이 부연 설명하는 걸 듣고 자유한국당은 정말 아직 멀었구나 이 생각이.
사실 자유한국당이 여성 문제에 그거하다 그런 얘기는 좀 서운한 게 우리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비록 탄핵당하고 구속되고 했지만 최초에 여성 대통령을 탄생시켰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종호 시장님? 네. 홍준표 대표 부산에 계셔서 모르셨을까요? 강남역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강남역 일대가 일주일 동안 여성들과 남성들이 싸웠습니다. 여성들이 일주일 동안 내내 시위를 했고요. 그때 바로 여혐에 의한 살인 사건이다. 이것이 젠더 폭력이다라고 굉장히 큰 어떤 반향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근데 모른다? 젠더 폭력을 모른다? 이거 1993년도에 유엔에서 한 그 내용입니다. 젠더 폭력이라는 것이. 자, 그러면 모르면 사실은 듣고 내가 이거 공부해서 와야 되겠다라고 해야지 스스로 꼰대임을 지금 입증한 거거든요. 나 트랜스젠더는 들어봤어. 엉뚱한 얘기로 그걸 하고 그다음에 그걸 알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자유한국당은 뭐 굉장히 여성을 우월하게 만드는 당인 것처럼 큰 소리를 친다. 사실 이것이 바로 꼰대라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저 노예 변호사로 갑니다. 아니 이 용어를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르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이 토크 콘서트에서 보여준 그 답변의 태도가 사실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더군다나 여성 정책 토크 콘서트에 가셨으면 이 정도는 공부를 하고 가시는 성의를 보였어야 되는 것이고 본인이 몰랐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인구 2분의 1을 넘는 이 여성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홍준표 대표님, 요즘 청소년들 중에서 좀 인식이 빠른 친구들은 학교에서 같은 반에서 여행을 가면 남자방, 여자방만 있는 게 아니라 물음표로 한 방을 하나 더 둔답니다. 성적 자기결정을 하지 않은 친구들을 위한 배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세상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젠더 폭력은 권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회적 차별이라든가 그리고 폭력적 행위, 성폭력을 말하는 것이니까 사회의 흐름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지 보수의 변화, 보수 혁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성 부원장님. 예, 저는 그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밖으로 나간 행사에 대해서 쇼통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정말 이게 쇼통이 아닌가. 적어도 좀 쇼를 하시려면 제대로 좀 알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의 가장 어떻게 보면 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혁신위원장 유석춘 위원장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사회학자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변화되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사회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으로서 정말 인식이 조금 저는 안타깝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10초만요. 홍준표 대표님 들어갈 때 적어도 토론하면 준비 좀 하고 가십시오. 그 발언 자체가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의 발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보수의 혁신 이대로 가실 겁니까? 국민을 바보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 부끄러운 것 같은데요. 차명희 전 의원님. 제가 홍준표 대표 오래 지켜봐서 아는데 여러분들 설명이 좀 현실적인 아닌 것 같아요. 이 홍준표 대표가 사실은요 뼈가 가늘어요. 좀 지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마초 콤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가능한 좀 남자처럼 보이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게 별 관심 없는데요.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런 게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좋은 정치가 아닐까 싶어요. 수고 많으셨고요. 김주아 앵커의 MBN 뉴스팔이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 찬성이 146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부결될 것 같습니다. 왜냐? 이 의원들이 그 인사에서 찬반을 덧치는 요인이 세 가지거든요. 첫째가 청문회 때 느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갑론을박이 있어요. 근데 국민의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뭐 바른정당이나 한국당에서 얘기하는 이념 문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요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두 번째 당론. 이게 아주 중요한데 지금 사실은 이제 자유투표잖아요. 그것도 별로 안 중요해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다음에 자신의 이 당선 가능성. 소위 말하면 지역 유권자의 동향인데. 그렇겠죠. 국회의원으로서는. 국민의당에 있어서 재선 의원 이상이 17명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 표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대충 감을 잡아요. 지금
이 표 계산의 근거가 국민의당 재선 의원 17명에 있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이분들은 아마 반대를 던질 겁니다. 그래서 왜냐? 이분들은 현재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나의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어서 나한테 항의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나중에 나한테 돌아올 것이다. 지금은 나한테 뭐라고 하지만 그래서 좀 길게 보기 때문에 지금 알겠습니다. 아마 반대할 거고. 그렇다면 나머지 분들이 찬성 떠지는데 그 표를 합치면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어려울 것 보시는 같다 이런 거예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출연하실 때는 어떻게 하실지 제가 좀 걱정이 되는. 지난번에 저 탄핵도 못 알아맞혔어요. 그래요? 이런 배짱 또 어디서 탄핵도 안 될 거라고 저는 예상했습니다. 어쨌든 다 예상이니까 왜 박상현 박사가 웃으세요? 아니 가끔은 그 차명진 전 의원님이 옆에 있잖아요. 상당 부분 동의하지 않지만은 가끔은 동의하면서도 또 이 유머가 있습니다. 좀 매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 점을 제가 방금 발견하고 웃었습니다. 기분 나쁘진 않으시죠? 저는 허당 보수입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이제 네 정당의 속내를 물으셨는데 아마 지금 민주당은 이제 초조하겠죠.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인데 우리가 반대하면 반대가 돼야 될 텐데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겠죠. 그럴 수 있네요. 국민의당도 내부적으로 궁금합니다. 자유투표이기 때문에 맞아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바른정당은 우리는 명확하게 보수의 혁신을 주장하는 우리 정당도 입장을 밝혔는데 왜 우리는 언론에 주목이 안 되는 거야? 섭섭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이제 내 정당의 속내인데 참만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 들어오기 전에 조금 전에 바로 국민의당 내부의 관계자한테 한번 연락을 해봤어요. 방송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해야 될 텐데 당내 분위기가 어떠냐? 그분 얘기가 자신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의총도 해봤고 다니면서 여러 의견을 물어보는데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은 통과시켜야 된다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요. 통과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요. 내부에서. 근데 그것이 전체 목소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예 말도 하지 않는다는 말을 거예요.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 39명 중에 김성시 의원은 통과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일문이 다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국민의당은 거의 지금 반반 정도의 분위기라고 보면 된다. 그 반반 정도 하다 보면 이게 부결되는 것 아니냐? 쪽으로 아직까지는 그쪽에 우세하게 보는 것이 아마 내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또 역풍 걱정도 하실 것 같고. 김현성 부원장은 어떻게? 역풍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안 해요? 이게 자유투표인데 자유투표로 해가지고 근데 그 결론에 대해서만 어떤 방식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국민의당의 판단이지 이거 뭐 역풍을 우려하고 정부적인 판단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현성 부원장 생각은? 저는 이제 통과가 상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삼권 분립,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된 상황에서 사법부 수장을 뽑는 과정에서 이 입법부가 품위와 예의에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상식을 믿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개인 비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분이 31년 동안 법관을 하면서 어떤 판결로서 이 법원에서 진보와 보수 정권을 다 경험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스펙이 중요하다면 그동안 스펙 중심으로 쌓아왔던 그 대법원장들이 뭘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떤 그 동성애 문제도 찬성이냐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동성애는 차별을 할 것이냐 차별하지 말 것이냐의 선택의 문제지 동성애를 찬성하느냐 반대냐의 이슈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민 여론이 53.3%가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국회도 국민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전체에서 53.3% 정도가 찬성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151대 145로 가까스로 통과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자막으로도 뭐 말씀 저희가 전하는 대로 대법원이 공식 반박했습니다. 김명수 후보의 동성애 옹호는 완전히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들어보시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옹호한다는 입장을 결코 표명한 바 없습니다. 청문회를 통해 동성혼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과 민법상 허용되지 않고 현행법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답변했습니다. 그럼에도 후보자가 동성애를 지지 또는 옹호한다는 허위의 사실을 이유로 후보자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허위 내용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하여 대량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후보자는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종훈 실장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네. 지금 일단 자유한국당 저도 좀 이렇게 취재를 좀 해봤더니 자유한국당 입장은 어쨌든 반대예요. 왜냐하면 당의 입장으로.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네. 지지자들 속에서의 어떤 지지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왜 보수적인 개신교에서 개신교가 사실 자신의 어떤 지지의 기반의 또 일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네, 사실 굉장히 큰 운동을 압박을 하고 있어요. 개신교가. 네, 네, 네. 만약에 김명수 후보자가 되면 예. 뭐 그 이 군대 갈 사람들이 모두 다 무슨 뭐 여호와의 증인 뭐 그쪽을 믿을 거다 이런 식의 어떤 뭐 또 그런 주장을 하는 그런 개신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룹들을 또 무시를 못하는 어떤 상황이라 그런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실 이거는 접고 이제 완전 진도를 나가야 된다. 만약에 이 부분이 만약에 뒤집혀 버리면 나중에 사실은 어떤 예산 결산에서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이니까 벌써 9월도 중순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에 MBN 뉴스와이드를 시작합니다. 6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뭐 상을 받는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이죠. 오늘은 우리나라 대통령의 수상 소식부터 잠깐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뜻깊은 상을 수상하며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아주 영광입니다. 먼저 이 상을 지난 겨울 내내 충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대한민국 국민들께 바치고 싶습니다. 뉴욕 공항에 갔을 때 환영객이 미국 측에서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장면을 봤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때 그런 광경을 연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갔을 때는 군합대까지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갔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예 미국 측에서는 한 명도 안 나오는 거 보고 레드카펫도 없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그런 대접을 받은 일이 있느냐.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타깝다. 자, 생각들을 좀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와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 뭐 수상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한편에서 홍준표 대표는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보면서 패싱당한 것이다. 뉴욕공항에 도착했는데 미국 측 환영객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미국 갔을 때는 군악대까지 나왔었다. 이런 푸대접이 어디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유엔 방문과 미 국빈 방문을 혼동한 것 아니신가 하는 얘기입니다. 외교 의전 착각, 잘못한 것이다. 대통령 국빈 방문이나 실무 방문 시 환영객 나오지만 이번 방문은 유엔 총회 참석이다. 과거 정부에서도 유엔 총회 참석된 영접객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입니다. 노영희 변호사님부터 짧게 한 말씀 주십시오. 네. 네, 어차피 이제 국빈 방문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나오는 것이 맞고 다른 아마 자료 화면이 오늘 많이 그 각 방송에서 나왔을 텐데요. 거기를 보더라도 뭐 레드카펫이 깔리는 경우는 국빈으로서 가는 경우 외에는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사실은 일반인도 헷갈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몰라서 헷갈려서 그랬을 가능성도 사실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게 어쩌면 본인은 잘 알고 있지만 이런 상황을 일부러 노림수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말씀을 하고 나면 다른 것들은 잘 귀에 안 들어오고 우리 문 대통령이 패싱 당했다더라. 그 얘기만 이것만 자꾸 귀에 기억이 나기 남으니까. 때문에 그걸 일부러 노렸을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정확한 거는 그분에게 물어봐야 되겠지만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상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 김현성 부원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홍 대표님 좀 아쉽습니다. 지난번 러시아 방문 때는 대통령 러시아 방문 때
장외 보이콧을 좀 잠정 중단하시면서 대통령이 밖에 계시는데 안에서 이럴 수 없다라고 하셨던 마음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대로 유엔 총회는 100개국 이상의 정상들이 뉴욕을 찾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교통도 엄청나게 맡기고 실제로 다른 정상들도 똑같이 그렇게 대우를 받습니다. 착각은 자유인데요. 아무튼 좀 외교적 프로토콜을 잘 모르시고 한 얘기인 것 같은데 쿨하게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예. 착각은 자유지만 어떤 자리에 있는 분들의 발언은 그렇게 자유롭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사과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찬호 박사님 생각 어떠세요?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의 약점을 잡고픈 그 어떤 욕구가 잘못 판세를 읽은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엄격히 말하면 미국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유엔을 방문한 겁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한 겁니다. 유엔 총회에는 문재인 대통령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거의 수십 개국, 이번에는 100여 개 정상국이 옵니다. 다 나와서 미국 시민들이 다 축하하고 그렇게 합니까? 미국의 국빈 방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얘기하면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도 너무도 팩트도 모르고 또 이번에 유엔 방문에 그 개념조차 파악했는지가 궁금할 뿐만 아니라 100번 양보하더라도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이 모양새를 제1야당의 대표가 굳이 언론에다 얘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푸대접 받은 것처럼 얘기하면 잘못하면 국민 모욕 되는 거잖아요. 개념부터 파악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미국이 이렇게 무시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아닌 거죠.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럼 홍준표 대표는? 저기 차명진 전 의원님께서는? 제가 페북에다가 내용을 좀 가르쳐 드렸어야 될 것 같은데 제 페북에 이번 방문 관련 건을 안 써서 그런 것 같아요. 누굴 가르쳐요? 가르쳐 드린다고. 왜냐면 사실은 그 문재인 패싱이란 말은 제가 가장 먼저 썼거든요. 페북에다가. 그때는 이제 트럼프하고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렇게 코드가 조율이 안 맞으면서 이거는 문재인 패싱이다. 이건 코리아 패싱 아니다. 제가 썼더니 그 며칠 있다가 누구예요? 홍준표 대표가 이거 문재인 패싱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 잘 갔다 오시라고 페북에다가 뭐 이렇게 안 썼어요. 그랬더니 조금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해가지고 좀 헷갈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패싱이다? 아니 이제 그래서 지금 그렇죠. 홍준표 패싱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말씀드리면 지금 유엔 가입국이 193개예요. 그 중에서 이번 유엔 총회에 참석한 원수들만 90명입니다. 지금 뉴욕이 그냥 각국에 그냥 완전 마비 상태라는 거예요. 대장이 무슨 돈을 먹어요? 일단 깜짝 놀랐죠. 고철값을 고철 처분하게 해주면서. 그렇죠. 지금 제2작전사령부. 방산 비리와 관련해서 사실은 앞으로도 수사를 받아야 할 현역 군인들이 더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걸 보면서 별건 수사라는 말이 또 떠올랐어요. 왜 지금 물론 뇌물과 관련한 어떤 혐의가 있다면 이건 구속해야 됩니다. 수사 더 해야 되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국민들이 정말로 그렇게 분노를 느꼈던 갑질과 관련해서 군검찰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니 그걸 당한 그런 병사들이 증언도 안 하고 해서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민간 검찰로 아마 넘겨야 될 것 같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군검찰 스스로 수사를 잘 못했 그런데 그걸 풀어주자니 국민들의 분노가 더 날 것 같으니까 별건 수사로서 들어온 그런 이 뇌물로 구속을 했다. 구속을 했다. 이건 뭐 거의 사실 군검찰이 난 수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운 어떤 결과죠. 서영호 소장님. 아니 저는 뭐 별건 수사 즉 갑질로 시작해서 갑질로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니까 증거가 불충분하니까 뇌물로 넣었다 구속시켰다고 하는 별건 수사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이 박찬주 대장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었길래 국방부에서 반드시 구속시키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렇기 때문에 이 갑질 문제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처럼 이 방산 비리를 수사하는 와중에 군대 내에서 이 갑질을 당한 병사들이 폭로하기 시작해서 나왔던 거지. 제가 볼 때는 그 문제를 뒤지다가 안 되니까 방산비리로 구속시켰다. 뭐 국방부가 그럴 이유도 없고요. 방산비리가 훨씬 더 큰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설상가상 갑질을 하고 방산비리까지 하다 보니 방산비리 아니에요? 이거 방산비리 아니에요.
뇌물 혐의 참 죄송합니다. 고철 뇌물. 네, 정정하겠습니다. 뇌물 혐의가 더 중하기 때문에 그 문제로 구속된 것이지 이것이 별건 수사라 보는 건 너무 억측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기 전에 운동 열심히 했죠. 와이드 출연하기 전에. 네, 빨리 하시죠. 노영희 변호사님 하겠습니다. 땀을 많이 빼고 온 것 같은데. 노영희 변호사님, 이게 뭐 네, 이거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별건 수사 논란은 조금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찬주 대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혐의점이 사실은 다 드러났었고 네. 그것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뇌물 관련된 부분이 인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인지가 되어서 뇌물 영장 청구를 한 것이고 갑질로 관련된 것은 기본적으로 박찬주 대장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 그 부인이 했는데 그 부인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군형법을 적용시키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자연스러운 거네요, 지금.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박찬주 대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군인 신분으로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확인을 한 것이고 그 부인에 대해서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일반 검찰에서 뭐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갑질이라 뭐 이런 사소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뇌물을 정말 군인으로서 뇌물을 수수했는지 안 했는지가 제일 중요한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영장 청구한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 만약에 정말 죄가 있다면 이 죄를 처벌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에 대해서는 좀 부끄러워야 될 일이지 뭐 이걸 갖다 별건 수사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본인이 뭔가 희생양인 것처럼 말을 하는 거는 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건건이 다 망신이에요 지금. 근데 이 갑질 논란이 사소하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사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대 간 그 병사들의 어머니 마음을 따진다면 그건 사소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큰 어떤 부분이다. 정정하셨대요. 네, 내리겠습니다. 네네. 큰 지적이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고 아니 별거 아니라뇨. 그게 아닌. 별건을 갖다가 이렇게 하시죠. 저 김현성 부원장으로 가겠습니다. 저 그럼 설상가상 같아서. 저도 쓰다 보니 똑같으네요. 세 명이 똑같은 사자성어를 쓰기가 좀 이게 드문 일인데 저도 설상가상인데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논란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갑질 문제는 박찬주 대장 본인보다는 부인이 더 컸던 거죠. 지금 민간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넘어간 것이고 그러면은 그 수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박찬주 대장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이 뇌물 문제가 얘기가 나왔던 것이죠. 그 관련된 내용을 해보니까 입찰 비리가 있다. 관련돼 가지고 지금 그 뇌물 혐의로 기소를 한 겁니다. 잘못됐나요? 청구된 거고. 맞는 거고. 좀 잠깐만 하다 아쉬운데 뭐 저는요 군에서 나오는 이 고철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죠? 여기는 보통 나오면 탱크 10대 20대예요. 이 고철과 고철업체 사이에서 육군 대장이 만약에 뇌물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요. 야, 국민 여러분, 이 봐보세요. 대한민국 군 별 4개가 고철업자한테 탱크 고물로 넘기면서 돈을 받았다. 뒷돈 받았다. 형 받았다. 이거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그 문제를 군 검찰이 이번에 기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사건 경과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한번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전쟁하겠어요? 예? 헬기는 다 쓰다 뭐 버릴 만한 고물 사오질 않나. 예? 그리고 쓰다가 뭐 고철이 되기도 전에 팔아먹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 그렇겠죠. 그렇잖아요. 그럼요. 빨리 팔아먹고 고물 사다가 5천만짜리는 뭐 한 거예요, 도대체. 500만에 팔아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오늘 저 앵커 말씀하시는 게 저하고 이렇게 조금씩 핀트가 안 맞네요. 이것도 지금 제가 볼 때 과연 탱크 고철을 팔아먹었는지 뭐 고철이 되기 전에 탱크를 팔아먹었는지 이 상당히 아주 이 과한 발언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 정말 이 사건의 본질은 갑질이지 뇌물이 아니다. 실제 제가 볼 때는 이 뇌물 건은 그렇게 크지도 않았을 거다. 그렇게 보고 실제 뇌물이 크지도 않았을 거다는 그것도 한번 보세요. 군 검찰에서는 왜 이러세요? 앵커님, 왜 이러세요? 재선 의원께서. 그러니까 제 얘기 뭐냐면 그것도 그러니까 뇌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이 사건의 본질은 갑질이었다. 그럼 되죠. 이 갑질 문제를 군 검찰에서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갑질 문제는 이렇게 흘려버리고 뇌물만 갖고 지금 문제 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 군 검찰이. 그래서 그 갑질 문제를 좀 더 반드시 확인해가지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그 당사자는 억울하다 얘기하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성명을 해내야 돼요. 주장해야 되는 부분들 또 협상을 해서 얻어내야 되는 부분들이 또 가려질 수가 있다라는 기류가 있어서 저는 국민의당 믿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반대를 할지라도 국민의당이 좀 찬성해줘서 이것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일부의 기류가 또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에 좀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야 당연히 사과했다. 이 약속을 지켰다라는 어떤 입장이고 국민의당 진짜 저도 취재해봤더니 정말 내 마음 나도 몰라더라고요. 딱 반반인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내부 기류가 이번에 정말로 우리가 또다시 이렇게 되면 와 이제는 정말 우리가 판을 흔들었어라는 기류도 있는데 그 기류보다는 이번은 넘어가자. 이번은 잘 협조를 해보자. 찬성을 해보자라는 기류가 좀 목소리가 크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찬성이 될 것 같다. 서영호 소장. 추미애 대표가 안철수 대표에게 회동 요청 중이죠 지금. 네. 그런 상황인데. 아직 국민의당에서 답변이 없었다는데. 아니요, 답변했습니다. 답은 부정적이죠. 거부했습니다. 거부했습니까? 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나갈 때 잘하지. 160대 135로 중얼중얼 많아요. 예, 말씀하시죠. 네, 저는 160대 135로 가결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지금 사생결단에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성진 중소벤처부 장관 자진 사퇴시켰고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사과했고 대통령이 유엔 총회 가기 전에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간곡히 국회에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당이 할 수 있는 정부 여당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반면에 국민의당은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과유불급 김희수 때도 역풍이 불었는데 김명수까지 하면 헌법재판소와 그 사법부 수장 두 자리가 동시에 비게 될 경우에 갖는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러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민의당이 제대로 좀 표결을 해줘서 국회가 덤태기로 욕먹지 않게 국민의당에 묻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하고 무소속 정의당 합쳐서 130 그리고 국민의당이 25 그리고 보수의 양심 바른정당과 일부 자유한국당에서 5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160대 135 나머지 그런 무효표 지난번 같은 한 2-3표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또 결과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지켜보니까 사회자께서 후유증을 걱정을 하세요? 뭐라고요? 사회자께서. 역풍? 국민이라면 다 걱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걱정하는 다 걱정하는 일을 한 건데요? 글쎄, 제가 볼 때. 글쎄. 제가 예상컨대는요, 지난번 최선을 다한 게 145표였어요. 그러니까, 다음 출연을 걸죠, 뭐. 다음 출연을 걸어요. 뭘 또 다음 출연까지 걸어요. 이런저런 자유롭게 예상들을 하시는 거고, 사회자, 제가 왜 역풍 얘기를 했나요? 근데 각자 헌법기관으로서의 물론 판단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또 정국이 빨리 안정되기를 바라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6시 34분인데요. 대한민국의 육군 대장이 온갖 갑질에 이제는 돈까지 챙겼다고 하니까 이건 참 믿기 힘든 얘기입니다.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공관병 갑질 의혹 받고 있는 박찬주 대장 뇌물수수로 영장이 청구됐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이 대장 부부 속내가 지금 어떨지 한번 들여다봐 주세요. 공관병 갑질로 이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박찬주 대장이 뇌물을 받았다네요. 뭘 집어 던지고 부인이 하여튼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지요. 참 입에 담기 어려운 얘기들이 많았는데 지금 직권남용은 일단 접어두고 군 검찰은 이건 민간의 검찰에 넘긴다고 그러고 직권남용 문제는 그 뇌물수수 이거는 딱 걸렸다. 박찬주가 민간 고철업자의 수상한 돈거래가 있던 게 발견됐고 향을 받았다 이런 정황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 법원은 21일에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고요. 박 대장은 소명 기회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박찬주 부인은 아들처럼 생각해가지고 공관병들을 제가 잘 대접을 한 거죠. 그리고 원세훈 부인이 여기서 또 등장하네요. 법박관리도 국정원 직원이 하는 일이에요. 부인들이 나오고 계신데 어쨌든 결과가 또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 잠깐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옆에 잠깐 서주십시오. 모든 것은 검찰에서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우선 먼저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무리를 일으켜 드려가지고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역 신청을 하셨는데 전역은 아마 하지 못하시고 하면 당분간 본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시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직 통보받은 거 없고요. 제가 전역 지원서를 낸 것은 의혹만으로도 그것은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제가 전역 신청을 한 것이고 아직 저희 신변에 관한 것은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그런 생각 없습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전자팔찌는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저로서는 그나마 이렇게 소명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공감 비품 절도 의혹에 대한 그 의혹이 지금 새로 제기되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는지 말씀하세요.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관병 괴롭혔다는 그동안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나요?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아들 같은 생각하고 그냥 아들 같은 생각하고 정말 아들같이 대했습니다. 공감병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올지. 본인은 뭐 아들처럼 대했다고 하는데 대장님. 성실히 근무에 임하셨으면 조사에 성실히 임할 필요가 아예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근무를 하신 거예요 도대체? 돈은 왜 받은 거? 이거 사실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종훈 실장님. 네. 그 단순한 마비가 아니라 각국의 그 별들로 바글바글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뭐 특별 대우 받을 것도 없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유엔에 가신 건데 네네. 미국에서 뭐 국빈 방문한 것도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빈 방문한 경우만 아니면 실무 방문도 그조차도 있죠. 미국 그 본국에서 어떤 뭐 국무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이 안 나와요. 우리 한국에 있는 대사 사람들만 나와요. 아니 그 긴 설명 필요 없고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홍 대표가?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페북에다가 안 써드려가지고. 그게 아니고 저 대통령 자리 패싱돼서 대통령 안 해보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 뭐 나중에 하시면 또 그때 가서 또 다른 얘기 하시겠지 뭐. 예. 넘어가죠. 이정훈 실장. 예, 이게 역사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을 했을 때 그때 사실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었나요? 한나라당이 계속 이게 미국에서 제대로 이렇게 영접을 안 한다. 그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됐을 때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그런 점에 대해서 누가 나왔다. 뭐 영접이 제대로 안 된다. 뭐 패싱이란 말 그때는 없었죠. 그게 계속 이어져서 오늘까지 온 것 같은데 저도 김현성 부원장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난번 홍준표 대표 러시아 순방 기간 동안은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셨을 때 여야가 사실은 다른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 하고 장애 투쟁 안 하셨잖아요. 지금 국익을 위해서 사실 유엔 총회 연설을 21일 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직 유엔에 데뷔하시기 직전인데 먼저 이렇게 야당 대표가 이렇게 그 험담을 만약 하는 것처럼 보이면 사실 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돌아오신 다음에 하나씩 지적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그럼 싶습니다. 자중자애 해주시길. 서영호 소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패싱당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홍준표 대표가 분위기 파악 패싱한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게 국빈 방문이나 실무 방문이 아니라 유엔 회의, 유엔 총회에 참석한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 의전을 하지 않은 건데 아실 텐데도 분위기 파악 못했다고 그러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우리 옛말에 부인이 하는 일이 예쁘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한다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건 다 싫다라는 걸로 오해받기 쉬워요. 그래서 정기국회 때 야당의 합리적인 자유한국당의 합리적인 비판도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하니까 자유한국당이 무조건 반대하는 거 아니냐라고 국정 발목 잡기로 잘못 비틀 수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사과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김명수 후보자 운명은 어떻게 될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단속에 바쁜 민주당 그리고 또
또 안 된다 하고 주장하고 있는 한국당 이런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 속보로 전해드린 대로 한국당 불참 속에 청문 보고서는 청문 특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표결만이 남은 상황입니다. 김명수 후보자 운명의 날 D-1 예상 그리고 사당 속내를 좀 짚어봐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121석 절대 사수, 정의당 6석 찬성 입장, 국민의당 40석 자율투표로 간다. 바른정당 20석 부정적 입장, 자유한국당 107석 절대 반대. 표계산 좀 복잡합니다. 제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통령은 출국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인준 좀 잘 부탁드려요. 안철수, 김동철 두 분께 전화드렸고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민이 피해를 봅니다. 사법수장의 공백을 막아야 하니까 적극 지지해주고 좀 협조해 주세요. 두 정당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답을 확인하겠습니다. 이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절대 임명이 돼서는 사법부 수장으로 가서는 안 될 부적격자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만은 내일 표결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을 해주셔서 반드시 부표를 던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이 군대 내 동성애 처벌 군형법 폐지를 요구했던 이런 학술대의 회장을 맡고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번에 분명히 우리의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국민의당은 인사에 관한 한 자유투표가 원칙입니다.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있는 분인지가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야당에게 호소합니다. 어제 정세균 의장과 사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21일 본회의 처리가 결정된 만큼 야당 의원들께서 편견 없이 김명수 후보가 사법부 독립을 이루고 사법개혁의 적합한 인물인지 아닌지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만을 보고 평가해 주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될까요? 노영희 변호사님 보시기에? 네. 일단 그 여당은 121석 중에 120석이 찬성표를 던질 것 같아요. 한 석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이 좀 없고요. 네. 그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예전에 김연아 의원이 항상 소신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찬성표가 한 표 정도 나올 것으로 지금 제가 예. 판단합니다. 국민의당은 자율투표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찬성표를 던지는 의원들이 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예. 25표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고 바른정당이 지금 자율투표일지 당론으로 그러니까 당론으로 안 된다고 할지 정하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내심으로는 바른정당에 있는 다른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지고 싶은 분들이 몇 분 계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돼요. 네. 여기 지금 정의당에 대한 그 표를 쓸 수 있는 칸이 없어서 제가 못 썼는데 네.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 내일은 통과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통과 가능성이 높다? 네. 차명진 전 의원 생각을 먼저 좀 듣고 가보죠. 네. 149표가 필요하다? 149표가 필요하거든요. 예. 이게 지금 전부 297석이니까 예. 그중에서 과반되려면 149표인데 예. 이 149표를 어떻게 할 거냐. 현재 찬성이 130표예요. 그래서 반대가 128표. 그러니까 국민의당 39명이 결정하는데 제가 아주 진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이게 찬성이 이거 얘기해도 되나? 네. 예.